그 할머니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요양원을 거부했고 자식과의 연락도 스스로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외로워서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집안에서 발견된 건 짐 싸다 만 흔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리된 인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떠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스스로 떠나셨을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군산의 3월 아침은 바다 냄새로 시작되었다. 정민수는 그의 경차 트럭을 타고 동네를 누비고 있었다. 민수전기라고 적힌 간판이 트럭 옆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5년 차 전기 수리 기사로 이 동네의 집집마다를 다니며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다. 월요일 오전 9시. 그의 스마트폰은 평소처럼 알람이 울렸다. 오봉래 할머니 집 정기 점검이라는 메모가 떴다. 민수는 습관적으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군산의 오래된 주택가. 197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한 채가 오봉래 할머니의 집이었다. 파란색 지붕과 누렇게 변한 외벽, 그리고 작은 앞마당에 늘 깔끔하게 정리된 화분들이 놓여있던 집.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민수가 트럭에서 내리자 앞마당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매매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에이 설마. 민수가 대문을 열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민수 씨 왔어? 하며 반갑게 맞이하셨을 시간이었다. 할머니? 오봉래 할머니?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깨끗했다. 가구들은 덮개로 덮여 있었고 작은 소품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 번호를 눌렀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씨, 거기 뭐 있어? 박동수가 인근에 사는 이웃이었다. 그는 항상 동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안 계시네요. 집도 팔렸고. 그거 알아. 지난주에 부동산 사람들이 왔었어. 할머니가 집을 팔고 어디론가 갔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 노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다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봉래 할머니를 그는 5년째 알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정기 점검을 왔고 할머니는 항상 국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셨다. 그렇게 규칙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전기 차단함이라도 확인해 볼게요. 민수가 현관 옆에 있는 전기 차단함을 열었다. 안은 놀랍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각 회로에 라벨이 붙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들은 안전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이건 평소 할머니 스타일이 아니야. 뭐가? 할머니는 전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민수 씨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셨는데. 민수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냉장고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전기는 그대로 돌아. 누가 올지 모른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건 우발적인 실종이 아니었다. 계획된 이별이었다. 박동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주민센터에 신고했어. 독거노인 실종이라고. 요즘 이런 일 많다면서. 자식들이 바빠서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거나 아예 방치하거나. 할머니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신대요. 성훈 씨. 그래서 더 문제지. 멀리 떨어져서 모른 척 하는 거야.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향했다. 군산 동부 주민센터는 비교적 한적한 시간이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복지 담당자 이서윤이 반갑게 인사했다. 정민수 씨,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서윤 씨, 오복래 할머니에 대해 아세요? 오복래 어르신. 이름은 들어봤어요. 왜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희도 어제 박동수 씨 신고 접수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집을 판 건 합법적인 거래라고 하고 현재 행방은 불명이에요. 경찰은 실종 신고는 접수했지만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이사한 것 같다고 해서 수사 우선순위가 낮대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매주 제가 정기 점검을 왔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고. 알겠어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혹시 가족 연락처 아세요? 아들분 연락처는 할머니가 한 번 주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민수가 센터를 나올 때 박동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뭐라고 해? 더 알아본다고 하시네. 역시 관청은 일 안 해. 나라가 노인들을 내버려도. 민수는 트럭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눈앞에 할머니 집이 보였다. 파란 지붕, 누런 외벽.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할머니의 삶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문득 지난번 점검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2주 전 할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했었다. 민수 씨, 전기 끄는 법 좀 자세히 알려줄래? 할머니, 왜 갑자기?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 그때는 그냥 할머니의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민수는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 누구세요? 중개인이 물었다. 전기수리 기사예요. 원래 이 집 정기 점검하러 오는 거였는데. 혹시 할머니 새 주소 아세요? 그쪽은 모르겠네요. 집 주인분이 직접 계약하시고 이사 가셨거든요.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 허락을 구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 좀 해도 될까요? 안전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빠르게 해주세요. 민수는 이번에는 전문가의 눈으로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두꺼비 집전기 배선함이었다. 놀라웠다. 두꺼비 집 안은 군대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각 회로별 라벨이 정확하게 붙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들은 안전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근에 새로 정리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전문가가 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중개인이 물었다.
전기 배선 정리 상태를 보면 이건 일반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기 지식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제가 매번 점검해 드렸는데 민수는 계속해서 집안의 전기 시설을 확인했다. 모든 콘센트는 안전하게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벽 안쪽 배선도 최근에 점검된 흔적이 있었다. 특히 주방 콘센트 근처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물기 조심. 성훈이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게. 성훈은 할머니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 메모는 적어도 10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할머니의 필체는 분명했다. 민수는 거실로 돌아와 중개인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이사 갈 때 가구는 다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처분했대요. 중요한 물건 몇 개만 가져가셨고. 뭐가 중요한 물건이었죠? 사진 앨범 몇 권이랑 작은 상자들. 그리고 냉장고만 제외하고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민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 전원은 켜져 있었다. 냉장고 옆에는 작은 메모가 더 있었다. 전기는 계속 켜둬라. 누군가 올 때까지.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중개인에게 말했다. 이건 이상해요. 떠날 사람이 집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특히 전기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정리하는 건 마치 뭔데요?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준비한 것 같아요. 민수가 발견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전기 사용 기록이었다. 그는 스마트 미터기를 확인했다. 지난 2주간의 전기 사용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꾸준히 사용했었다. 마치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모든 전기 사용을 중단한 것처럼. 언제쯤 집을 정리하셨대요? 계약은 2주 전에 했고 이사는 1주 전에 가셨대요. 민수는 계산을 해보았다. 2주 전이면 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난 지 딱 1주 후였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물을 대접해 주셨고 민수 씨 고마워, 항상 신경 써줘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 민수가 집을 나오려 할 때 그의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바닥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주울 때 그 위에 쓰인 글씨가 보였다. 요양원 거부합니다. 이유 가족 부담. 민수는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할머니가 요양원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계약할 때 저는 요양원 안 갈 거예요 라고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냥. 민수가 트럭에 탈 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다. 할머니의 실종은 계획된 것이었고 그 계획에는 뭔가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이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 씨, 저 정민수예요. 할머니 집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뭔데요? 요양원 거부각서 조각이에요. 가족 부담이 이유라고 써 있어요. 그건 주민센터로 가져와 주세요. 확인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할머니의 이웃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첫 번째로 찾은 것은 할머니 집 맞은편에 사는 70대 할머니였다. 오할머니요? 네, 알고 지냈죠. 근데 갑자기 이사 가셔서 당황했어요.
뭔가 특이한 점 없으셨어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집 정리하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종이 태우는 냄새도 났고. 종이 태우는 냄새. 네, 서류 같은 거 태우는 냄새 같았어요. 두 번째 이웃은 50대 남성이었다. 할머니 아들이 가끔 오셨죠. 서울에서.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바쁘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모든 연결을 끊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 주민센터에서 이서윤은 민수가 가져온 종이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요양원 입소 신청 서류의 일부 같아요. 거부 사유란에 적힌 글씨예요. 그럼 할머니는 요양원 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부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서윤이 컴퓨터를 켜고 복지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녀가 말했다. 있어요. 오복내 어르신 지난달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 기록이 있고 거절 처리되었어요. 거부 사유는 이서윤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본인 의사로 거부. 이유 자식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됨.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가 직접 그렇게 쓰셨다고요? 네, 서명도 있고 수기로 적힌 메모도 있어요. 여기 더 보여줄게요. 화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긴 메모가 스캔되어 있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성훈이가 서울에서 월세도 내고 손주 학원비도 내고 카드값도 내는데 제가 또 요양원 비용까지 더해지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 글을 읽으며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건 그냥 거부각서가 아니에요. 엄마의 마지막 배려 같은 거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경우예요. 이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보통 노인분들은 요양원을 가기 싫어하시지만 대부분 불편해서나 낯설어서라고 하시거든요. 자식 부담을 이유로 드시는 건. 이서윤이 계속해서 기록을 찾아보았다. 여기 더 있어요. 작년부터 3번에 걸쳐 요양원 상담을 권유했는데 매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절 때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자산 조사를 신청하셨어요. 작은 월급 받는 방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심사. 무슨 말이에요? 노인 단독 주거 시설이에요. 월 20만 원 정도 내는 공공임대주택. 하지만 들어가려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민수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집을 판 건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마도요. 집을 팔면 자산이 생기니까 일반 임대주택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노인 주거시설은 특별 기준이 있거든요. 이서윤이 인쇄물을 한 장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군산시 노인 독립생활주택 입주 안내. 입주 조건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자산 1억 원 이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할머니 집값이 얼마였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이 동네 오래된 단독주택이면 2억 원은 될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집을 팔고도 그 돈을 자산으로 남기지 않을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민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깊은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식의 인생을 계산하고 최소한의 삶으로 물러나는 선택이었다. 서윤 씨, 할머니 아들 연락처는 없나요? 시스템에 가족 연락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줄 수는 없고,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이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할게요. 하지만 규정상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해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날 오후 이서윤은 서울에 있는 김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군산 동부주민센터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오복내 어르신에 대해 문의드리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피곤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제 어머니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르신이 요양원 거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거주지가 궁금해서요.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집도 팔았다고 하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김성훈의 목소리는 진짜로 모르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당황하고 걱정되고 서운해하는.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나요? 한 달 전이요. 평소처럼 전화했는데 괜찮다, 바빠서 오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이 요양원 가자는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네.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부담이다고. 김성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다. 제가 정말 미안한데. 저 지금 상황이 좀. 월세도 밀리고 아이 학원비도.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엄마를 잃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무능해서. 전화가 끊겼다. 아들은 너무 무너져서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민수와 이서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뭘요? 할머니가 왜 사라지셨는지.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하신 거고.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할머니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거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 보았다. 가족 부담이라는 네 글자가 이제는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이 가장 아픈 방식으로 표현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서울 강북의 한 월세 아파트에서 김성훈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민센터에서 걸려온 전화가 그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여보, 누구 전화였어?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군산 주민센터. 엄마 이야기야. 어머님 무슨 일이라도? 아니, 그냥 엄마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고. 아내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또 그 이야기야? 성훈 씨,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알아. 다 알아. 그럼 왜 자꾸 엄마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집 월세가 3개월째 밀렸고 민수 학원비는 이번 달에도 못 냈고 유리 카드 값은 최소 금액만 내고 있어요. 김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20년을 일했지만 작년 회사 구조 조정에서 간신히 자리를 지켰다. 그 대가는 30%의 월급 삭감과 2배의 업무량이었다. 엄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요. 여기 집은 30평도 안 되고 방은 2개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방 하나씩 써야 하는데. 알아, 정말 알아.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냉장고 문에 아이들의 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고등학생 아들 민수, 중학생 딸 유리.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했고 대학을 가길 원했다. 하지만 학원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다. 거실로 돌아와 성우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가 있었다. 1월 15일 엄마 전화. 건강 괜찮다고 함. 너 힘들지? 서울 생활 어때? 1월 22일 엄마 전화. 요양원 안 간다. 내가 힘들다. 1월 29일 마지막 통화. 바빠서 오지 마라. 나 괜찮다. 그 뒤로는 침묵이었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군산집 전화도 끊겼다.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성훈 씨, 저도 마음 아파요. 어머님이 외롭게 지내시는 게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도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람을 구할 여유가 없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아빠, 엄마. 저 오늘 학원에서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니? 전국 5% 안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서울대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 성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서울대라면 등록금만 해도. 잘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근데 아빠, 다음 달부터 논술 특강 들어야 한대요. 월 30만 원 추가래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알았어.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할머니는요? 요즘 연락 안 되시잖아요. 할머니는 잘 계실 거야.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성우는 현관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군산주민센터에서 받은 이서윤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지난해 추석 때였다. 엄마가 군산집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때도 관절염이 심해 걸음걸이가 불편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성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작년 엄마와 나눈 대화를 생각해냈다. 성훈아, 내가 요즘 얼굴에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내가 들었어. 회사에서 힘들대.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많이 들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지금 와서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네 집안 잘 챙겨. 그게 마지막으로 나눈 진지한 대화였을지도 모른다.
성우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 잔고 45만 원. 카드 대금 350만 원. 월급일까지 아직 10일 남았다. 그때 문득 이상한 것이 생각났다. 지난달 그의 계좌에 익명으로 500만 원이 입금된 적이 있었다. 용돈이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고 그는 친구 중에 누가 보냈나 생각하다가 그냥 사용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다. 혹시 엄마? 그 생각에 성훈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엄마는 집을 팔아 그 돈을. 그는 서둘러 이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어머니 집 매매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후 왔다. 확인해 보니 약 2억 3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중 500만 원이 그의 계좌로 들어왔다면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어디로? 성우는 갑자기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어디 가요? 아내가 물었다. 군산 가야겠어. 내일 아침 첫 차로. 회사는? 하루 정도 휴가 쓸게.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만 이해해줘. 아내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요. 현실을 도피할 수 없다는 걸. 약속할게. 이번만. 정말 이번만.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군산에서 보낸 유년기를 생각했다.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그를 키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그를 대학까지 보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새벽 4시 그는 가방을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다. 군산행 첫 KTX를 타기 위해서였다. 오전 7시 30분 KTX가 군산역에 도착했다. 김성훈은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매매 완료 종이는 여전히 붙어 있었고 현관에는 이사가는 가족의 신발들이 놓여 있었다. 성우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훈 씨? 돌아보니 정민수가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다. 정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연락받고 오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성훈을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분명히 계획하시고 떠나셨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전기 배선, 집 정리 상태. 떠날 사람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정리하지 않아요.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민수가 트럭을 세우고 할머니 집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요양원 거부각서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자식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됨이라고. 성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걸 보셨다고요? 주민센터에 제출된 사본이 있어요. 이서윤 씨가 확인해줬죠. 민수는 트럭에서 파일을 하나 꺼냈다. 제가 몇 가지 더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이사간 곳은 노인 독립생활주택이에요. 월 20만 원 정도 내는 곳이죠. 월 20만 원? 그게 가능해요? 들어가려면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집을 팔면 보통 자산이 많아져서 못 들어가는데.
민수가 말을 멈추고 성훈을 바라보았다. 성훈 씨, 최근에 불현듯 큰 금액이 입금된 적 없으세요? 성훈은 숨이 막혔다. 한 500만 원 정도. 그게 몇 월이었죠? 지난달 중순쯤. 할머니 집 매매 계약일과 비슷하네요. 민수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다. 집값 2억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성훈 씨에게 보내셨고, 노인주택 보증금이 1천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성훈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어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이거 보세요. 민수가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여러 건의 자동이체 설정이 있었다. 이건 다 엄마 계좌에서요? 민수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엄마가 내 계좌에 연결해 놓으셨나 봐요. 나도 몰랐어. 민수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다. 그럼 할머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성훈 씨 가족의 생활비를 대신 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서윤이었다. 민수 씨, 제가 더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하셨대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도서관 책 정리 보조요. 월 4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월 40만 원? 그럼 주택월세 20만 원 빼면 생활비로 20만 원. 네, 정말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성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자산을 거의 다 정리하시고 최소한의 일자리로 생활하시면서 성훈 씨 가족의 지출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성훈은 트럭에서 내려 허공을 응시했다. 눈앞이 아찔했다. 엄마의 모든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요양원 거부, 집 매각, 흔적 없이 사라지기. 모두 그를 위한 것이었다. 민수 씨,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민수는 망설였다. 할머니가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들 찾아오면 만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찾아가야 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때 성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지금 어디야? 군산에 왔어. 엄마 집 앞이야. 그런데 방금 우리 계좌에 또 100만 원이 입금됐어. 익명으로. 뭐? 메모에 민수 대학 등록금 미리라고 써 있어. 성훈의 손이 떨렸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다. 손주의 대학 등록금까지. 알겠어. 일단 전화 끊을게. 성훈이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제발 민수 씨,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민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화내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엄마가 화내도 밀어내도 이번만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민수의 트럭은 군산 외곽의 한 주택단지로 들어섰다. 해돋이 노인 독립생활주택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5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외관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여기에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302호에 계신데요. 성우는 트럭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층 창문 중 하나가 할머니의 창문일까? 그는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민수가 현관 인터폰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정민수예요. 전기수리 기사요. 민수 씨? 여긴 무슨 일로? 성훈 씨가 왔어요. 할머니 아들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후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들어오지 마세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성훈이 다가와 인터폰을 잡았다. 엄마, 저예요. 성훈이에요. 제발 만나주세요. 성훈아. 집에 돌아가. 바쁘지 않아? 엄마를 보려고 5시간 동안 왔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1분, 2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3층으로 올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성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평소의 엄마와는 달랐다. 더 여윈 듯 했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 보였다. 들어와. 방은 작았다. 10평 남짓한 원룸이었고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앉아. 성우는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돈은 받았지?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왜 집도 팔고? 내가 힘들잖아. 내가 다 알아. 엄마는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이거 봐. 내가 적어 놓은 거. 성훈이 메모지들을 펼쳐보았다. 각 메모지에는 날짜와 항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가계부가 아니라 그의 가족의 지출 일정이었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다 아세요? 전화할 때마다 내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나더라. 그리고 작년에 내가 실수로 가계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었지? 그때 다 봤어. 엄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집 팔아서 2억 3천만 원 받았어. 여기 500만 원은 내게 보냈고 1천만 원은 여기 보증금. 나머지는 엄마가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여러 건의 자동이체 설정이 있었다. 이건 다 우리 가족 지출이에요. 맞아. 내가 설정해 놓았어. 매월 자동으로 나가게. 하지만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 사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지. 엄마는 성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어. 하지만 너는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대학 가야 하고 유리는 공부 더 해야 하고.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가 계셔야 제 인생이에요. 아니, 내가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이 무너져.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양원 가라는 말에 생각했어.
거기 가면 월 100만 원은 기본이야. 그럼 내가 더 힘들어지지. 그리고 서울로 데려가면 내 집이 너무 작잖아. 내 가족이 불편해져. 하지만 엄마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게 낫겠어요?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짐 되는 건 못 참겠더라. 그 말에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들아, 일어나. 엄마가 성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다. 내가 무능한 게 아니야. 그냥 인생이 원래 힘든 거야. 내가 내 나이 때는 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버텼지. 그래서 엄마의 고통을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또 겪을 필요는 없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곳이라는 거야. 하지만, 알아, 아들. 내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이번만은 엄마 말 들어줘. 나를 찾지 말고 내 가족 잘 챙겨.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하지만 성훈 씨가 엄마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게. 그게 부모 마음이야. 보고 싶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지. 엄마는 성훈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가끔 전화해.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정말 이대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로. 성훈이 떠날 때 엄마는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예전 집에서 그를 배웅할 때와 똑같았지만 배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트럭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성훈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가끔 상태 좀 봐주시고. 당연하죠. 제가 할게요. 성우는 창밖으로 군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의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엄마만이 남은 곳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엄마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다. 가장 아픈 방식의 사랑이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을 구하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쓰라린 선택이었다. 정민수는 트럭을 타고 동네를 돌며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복내 할머니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 매번 군산 외곽의 해돋이 노인 독립생활주택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3층 창문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민수의 상상과는 달랐다. 한 번은 할머니의 정기 점검을 핑계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은 원룸은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침대 옆 작은 책상에는 약 상자와 함께 안경, 필기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작은 냉장고 위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가장 최근 사진은 몇 년 전 추석 때 서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부엌 코너에는 작은 인덕션과 전자레인지가 있었고 그 위에는 꽉 짜인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 정말 바쁘시네요.
민수가 말했다. 뭐 앉아서 TV만 볼 수는 없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서관 일은 좋아.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민수가 전기 콘센트를 점검하는 동안 할머니는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작은 고추 화분 2개와 상추 화분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화분의 잎을 반짝이게 했다.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외로움? 그건 익숙해지면 괜찮아. 어차피 인생 마지막에는 누구나 혼자가 되니까.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성훈 씨는 자주 전화하시나요? 매주 일요일마다. 딱 10분씩.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시간 후면 오늘 전화 올 시간이야. 민수는 전기 점검을 마치고 할머니에게 영수증을 건네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공짜로 해줘.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안 돼요, 할머니. 제가 일한 건 돈 받아야 해요. 그럼 다음에 국물 한 그릇 사주지. 예전처럼. 그 말에 민수는 옛날이 생각났다. 할머니 집에서 먹던 시래기국. 할머니는 항상 민수 씨 젊은이 힘내라며 국물을 푸짐하게 떠주셨다. 민수가 떠날 준비를 할 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민수 씨, 너 부모님 계셔? 네, 전주에 계세요. 자주 만나? 월 한 번쯤. 바빠서 자주는 못 가요. 가봐. 지금 당장 연락해. 사랑한다고 말해. 민수는 그 말에 당황했다. 왜? 갑자기?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해. 나도 성훈이한테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랬어. 할머니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내가 항상 괜찮다 바쁘면 오지 말라고만 했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했어. 부모란 게 원래 그래. 마음은 가까운데 말은 멀어.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잘했어. 그런데 민수 씨,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약속이요? 내가. 뭔가 있으면 성훈이한테 너무 심하게 전하지 말아줘. 아이가 마음 약해. 너무 괴로워할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오래 살게. 민수가 건물을 나설 때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 나왔다. 다음 달에도 점검 와줘. 그래야 안심이 돼. 물론이죠. 다음 달 5일에 올게요.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할머니의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기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처럼. 그런데 그 통제의 중심에는 늘 가족이 있었다. 작은 달력에는 성훈이의 생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손주들의 생일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고독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예정대로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 문을 열 때 걸음걸이가 더 불편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관절이 좀.
나이 들면 다 그래. 민수가 정기 점검을 시작하는 동안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약을 챙겨 먹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알약이 작은 통에 담겨 있었고 할머니는 각각의 약을 정해진 순서대로 삼켰다. 약이 많으시네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나이 먹으면 친구 생기는 게 약이야. 민수가 점검을 하던 중 부엌 콘센트 하나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 콘센트가 조금 위험해요. 갈아야겠는데 지금 해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민수가 작업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민수 씨, 너 결혼은? 아직이요. 만난 지 2년 된 여자친구는 있는데. 데려와. 군산 바다 구경 시켜줘. 여기 바다 맛있는 횟집도 알아. 할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곳이면 분명 맛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수 씨, 너 부모님 뵐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마음이요? 내가. 성훈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아직도 힘들까, 내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느라. 민수는 작업을 멈추고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성훈 씨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걸 알잖아요. 알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곁에 있으면 성훈이는 행복하지 않아. 그 말에 민수는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전 할머니 선택이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이란 게 서로 돕는 거잖아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거고. 맞아. 그게 정상이지. 하지만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 병, 내 나이. 이건 성훈이가 도와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의지하면 그 무게가 전부 아이한테 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성훈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버텼어. 내가 옆에 있었지만 결국 고통은 혼자 견뎌야 했지. 그때 깨달았어. 인생의 마지막 길은 누구나 혼자라는 걸. 하지만 가족이 옆에 있어줄 수 있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과 짐이 되는 건 달라. 할머니가 일어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거 봐. 성훈이가 중학교 때 쓴 편지야. 민수가 편지를 펼쳤다. 엄마, 저는 꼭 대학 가서 좋은 일자리 얻어서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아이 마음은 항상 그래.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서울 갔을 때 성훈이 집 구경했지. 방 3개인데 아이들 방 2개, 부부 침실 하나. 내가 거기 가면 아이들 중 1명은 거실에서 자야 해. 그걸 내가 바랄 수 있겠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요양원. 좋은 데는 한 달에 200만 원 넘어. 싼 데는. 내가 한번 구경했는데 사람 대하는 게 마치 물건 대하듯 했어. 그런 데서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성훈이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내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게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야. 적어도 성훈이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어. 엄마가 원해서 혼자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때 할머니의 전화기가 울렸다. 벽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3시. 일요일이었다. 성훈이 전화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성훈아? 응, 엄마 잘 있어. 너는? 아이들은? 민수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응, 괜찮아. 엄마 여기 좋아. 사람들도 좋고. 내 건강히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바쁘면 오지 마. 엄마 괜찮으니까. 응, 사랑한다. 너도 건강히 잘 지내라.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해. 아이 마음 무겁게 만들기 싫어서. 할머니, 괜찮아. 이제 익숙해. 민수는 점검을 마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할머니에게 남아 있었다. 그는 트럭에 타자마자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훈 씨, 방금 할머니 뵈었는데 건강히 잘 지내세요. 하지만 혹시 다음 주말에 군산 오실 생각 있으세요? 할머니가 성훈 씨 얼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군산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항구의 등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위한 길잡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민수는 여전히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랑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트럭을 돌려 다시 할머니의 아파트 앞으로 갔다. 그는 내리지 않고 그저 3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안에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다.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또 다른 계산일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을 위한 마지막 계산이. 민수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아픈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이 조금 더 일찍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김성우는 군산역에서 내려 바로 해돋이 노인 독립생활주택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군산 새우젓과 약과가 들려 있었다. 지난번 방문 때는 허겁지겁 왔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정리하고 왔다. 건물 앞에서 정민수를 만났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찾아오라 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봐도 할머니가 성훈 씨 얼굴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성훈은 말했다. 지난주 엄마 전화 받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왜요?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저를 위해 참고 계신 거였어요. 302호 문 앞에 서서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오복내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복장이었다. 새로 사신 듯한 남색 한복 저고리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다.
엄마,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아들이 오는데 내가 평소처럼 있을 수 있겠니? 들어와. 방 안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식탁에는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성훈이 어릴 때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방금 받은 전화를 핑계 삼아 방을 떠났다. 할머니, 성훈 씨,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작업 현장에 전화가 와서 고마워, 민수 씨. 다음에 꼭 국물 사준다. 민수가 나가고 난 후 방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새우젓이랑 약과요. 아이고, 그런 거 왜 사왔어? 돈 아까워.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너, 어릴 때도 새우젓 엄청 좋아했지. 밥에 비벼서 반 그릇은 더 먹고. 엄마 기억하시네요. 어머니가 자식 일은 다 기억하는 법이야. 성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른 어린아이처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이렇게 혼자 두게 해서.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성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아들아, 들어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이거 봐. 엄마가 적어 놓은 거. 성훈이 종이들을 펼쳐보았다. 첫 번째 종이는 집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 세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다. 엄마, 이건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서야. 6개월 전에 나왔어. 성훈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알츠하이머? 응. 아직은 별 증상 없지만 선생님이 점점 나빠질 거래. 기억을 잃고 사람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 기억이 뚜렷할 때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되기 전에 물러나야겠다고. 하지만 엄마, 그렇다고 혼자여야 해, 성훈아. 내가 나중에 엄마를 못 알아볼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넌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엄마가 그걸 바랄 수 있겠니? 성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저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어도 알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상처 안 받았으면 해. 할머니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 유언장 초안이야. 이미 법무사한테 맡겼어. 엄마, 왜 이런 걸?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아. 여기 쓰여 있지. 내가 죽으면 장례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남은 돈은. 할머니가 성훈을 똑바로 보았다. 남은 돈은 전부 내 가족을 위해 써. 민수 대학 등록금, 유리 결혼자금, 내 집 전세금. 안 돼요, 엄마. 그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겠니? 성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다. 직장에서의 좌절, 가정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이었던 엄마에 대한 죄책감.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너 어릴 때도 마음 약해서 잘 울었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작고 연약해서 살아날지 걱정했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지.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너만큼 행복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이거 봐. 너 초등학교 졸업할 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졸업식에서 울었지. 그리고 이건 대학 갈 때 서울 가는 기차 타면서 엄마 미안해하고 울었지? 기억나요? 엄마가 미안해하지 말고 공부 잘 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 결혼식. 이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할머니가 성훈의 손을 잡았다. 너는 평생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마. 넌 해줄 만큼 다 했어. 이제는 엄마가 널 위해 뭔가 할 때야. 성훈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이제부터는 일요일 전화만으로는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군산에 올게요. 꼭. 바쁜데. 아니요. 이것만큼은 제가 정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루만.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 내가 점점 나빠져도 화내지 말고. 약속할게요. 엄마가 어떤 모습이어도 제 엄마 맞아요. 두 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군산의 봄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성훈아, 이제 가봐. 내 가족이 기다리겠다. 엄마랑 더 있고 싶어요. 알아. 하지만 이별은 연습해야 해. 우리 조금씩 연습하자. 성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달 15일에 올게요. 꼭요. 응. 기다릴게. 성훈이 방을 나설 때 그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아시게 됐어요? 사랑이란 게 꼭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그 후 6개월이 지났다. 정민수는 여전히 군산에서 전기 수리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주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오늘은 월요일 오전 9시. 민수는 해돋이 노인 독립생활주택 302호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가끔은 날짜를 헷갈려 하시기도 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성훈과의 약속은 꼭 지키셨다. 매달 15일이면 새로 사신 듯한 옷을 입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민수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고 계셨다. 민수 씨 왔어? 잘 왔어.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사진을 다 꺼내 놓으셨어요? 정리하려고.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미리 정리해 놓아야지. 민수가 정기 점검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거 봐. 성훈이 중학교 때야. 사진 속의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뒤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예쁜 사진이네요. 그때가 정말 좋았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지. 할머니가 갑자기 민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정민수예요, 할머니. 아, 맞아. 민수 씨. 전기 고치는 친구.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가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전기 고치는 민수예요. 고마워, 자주 와줘서. 전화기가 울렸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멀리서도 그걸 알아챌 수 있었다. 아, 성훈이? 내 아들 성훈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들의 이름만은 잊지 않으셨다. 응, 엄마 잘 있어. 너는? 응, 다음 주에 온다고.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 서울에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응. 근데 민수 씨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가끔 깜빡깜빡해. 다음에 내가 내 이름 몰라도 화내지 말아줘. 절대 화 안 내요, 할머니. 민수는 점검을 마치고 집을 나섰다. 복도에서 이서윤을 만났다. 서윤 씨, 여기 무슨 일로? 할머니 정기 방문이요.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 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세요. 하지만 아들 이름만큼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센터에서도 할머니 경우를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가족분들과 협의해서. 성훈 씨는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있어요. 민수가 건물을 나서자 박동수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민수 씨, 오랜만이네. 동수 씨, 잘 지내세요? 응, 근데 말이야. 그 오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아직도 혼자 사시나? 네, 혼자 잘 사세요. 아들들은 뭐 하는 거야? 노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다니.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박동수를 봤다. 동수 씨, 할머니는 내버려진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요. 민수는 트럭을 타고 군산의 항구로 향했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다. 항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생각했다. 오복내 할머니를 통해 본 사랑의 형태. 그것은 그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사랑이란 꼭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물러날 줄 아는 것, 때로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 때로는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만은 지키는 것.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자친구였다. 민수 씨,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돼. 무일인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자고 생각 중이야. 내 부모님 다. 좋아. 그런데 왜 갑자기? 민수 씨가 자꾸 가족 이야기 하니까 나도 생각나서. 민수는 미소 지었다. 알겠어.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군산 횟집 중에 괜찮은데 알아두고 있거든. 할머니 추천받은데? 응, 맞아. 전화를 끊은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그것은 자연의 리듬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하지만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도 그랬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일어나 트럭으로 돌아갔다. 오늘 저녁 그는 부모님께 평소보다 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들려줄 것이다. 오복래 할머니와 김성훈의 이야기를. 사랑의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오늘을 사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